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그 자전거를 잘 못하고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 3번 정도의 완주 못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완주를 못했습니다. 절반 정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평소에 안 만나던 일요일 날 만나게 되는 이유는 어제 이제 제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시장 정리를 너무 급하게 해드려가지고 수치와 데이터들이 조금 이렇게 제가 헷갈렸어요. 외워서 가느라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오늘도 제대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그 톤은 어제 말씀드렸던 게 틀리진 않습니다. 어제 톤이 그대로 맞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SVB 은행,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이제 완전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그 회사를 완전히 폐쇄했고요. 그다음에 고객 보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실패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날 것 같으니까 정부 당국이 개입을 했고요. 아주 작은 은행은 아닙니다. 그 핀테크 업체이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도 핀테크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은행들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행이 망하게 된 것은 이게 호황과 불황이 같이 왔기 때문인데요. 21년도 호황에는 그 고객들이 주로 벤처기업들이다 보니까 예금 입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 입금이 많은 것을 자산을 운용해야 되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주려면 다른 이자 받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모든 것들이 다 좋았고, 근데 은행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무엇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기본적으로 채권 매입을 상당히 합니다. 아니면 예대 금리로 먹는 거죠. 예대 금리. 첫 번째 주요하게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은 예금을 가진 거를 예를 들어서 3%로 예금을 받았으면 뭐 5%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2%의 마진차로 수익을 내는 건데 대신에 그 규모가 1대1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BISB를 10%라고 하면 1대10이 되니까 그 대출에서 그 수익이 상당히 꽤 많이 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은행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 역할을 일부 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 그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 국채를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년도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벤처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예금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갖고 있는 예금으로 현금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벤처 기업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벤처 기업의 특성은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요거 상품화되면 엄청나. 그리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각을 생각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로 끝까지 한번 성공해 볼 거야 이런 경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중간에 어떤 기업한테 팔아서 어떻게 될 거야, 엑시트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시트 하기 전까지 돈을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자기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금 조달과 차입을 합니다. 투자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밸류를 어떻게 측정되느냐. 우리가 자본금 10억으로 했는데 우리 이런 기술을 가지면 우리 회사는 얼마의 가치가 있어. 예를 들어 100억의 가치가 있어. 1000억의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뭐 1000억 밸류에서 뭐 100억을 받았다는 동, 50억을 받았다는 동,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22년도에 아시다시피 경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무슨 컬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회사들이 상장을 하려다가 멈췄던 것이 시장도 경색이 됐고 또 하나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지금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바로 그런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곳인데 22년도에 돈이 말라가는 기업들로부터 예금 인출이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받았던 21년에 받았던 예금을 가지고 국채를 매입을 했었던 건데 그 국채 매입했던 걸 예금을 찾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예금이니까. 그러니까 국채를 판매하니까 매각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컸던 거죠. 0%에서부터 5%까지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금리가 튀니까 이거는 길면 길수록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1년짜리만 하면 예를 들자면 0에서부터 우리가 5%까지 올라갔다라고 치면 10,000원에 사서 9,5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1년짜리 얘기고요.
긴 횟수면 30년짜리면 곱하기 30에서 이자 지급한 얼마를 뺀 것을 빼고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손실이 얼마겠어요? 어마무시하죠. 이걸 바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듀레이션 연수에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연수보다 좀 짧게 줄어들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손실이 났으면 이들이 잔기물을 많이 갖고 있었으면 잔기물에서 손실은 어마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제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그러면 은행 이게 이런 은행 이 은행의 모범을 따라서 몇몇 은행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했고 그다음에 이 은행도 어디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서부터 차입을 했을 수 있으니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정부가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은 연쇄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연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불이 번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는지 은행들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웰스파고도 올랐고요. JP모건도 올랐어요. JP모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연속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어제는 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한 금융 쪽인 뭐 마스터카드 카드 업체라든가 이런 쪽은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팔 이런 데는 꽤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빠졌습니다만 은행에서는 반등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당국이 진입을 하면서 개입을 하면서 확실하게 빠르게 진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더 봐야 됩니다. 이게 은행 쪽으로 다른 일들이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벌어지고 이렇게 일파만파 된다면 그건 위기예요.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에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망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오히려 많이 경계를 하고 경계심이 많이 든다면 오히려 다행한 일이고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거야 라고 아니한다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건 우리는 이미 심리가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좀 뭐 시장이 나쁠 것이라는 하락론에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 하락론에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사실은 괜찮아요. 대비가 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떨어질 거라고 대비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일이 상승장에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되게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근데 그럴 때는 무시했던 것에서 일파만파가 터지는 일들이 과거 위기 국면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들이죠. 그게 심리적인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나 주변의 마음이 어떻나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낀다면 이건 위기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대비하겠구나. 아닌데 사람들 되게 아니한데 이러면 이상하네 하고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러나 사실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지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실업률 발표가 기존의 3.4에서 3.6%로 상승을 했습니다. 52년 만에 최고치인 3.4%, 최저치였던 실업률이 3.6%로 올라갔고요. 또 중요한 거 비농업 고용이었죠. 2월 비농업 고용이 31만 1000명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들은 22만 5천 명이었는데 22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고요. 그러나 1월치가 51만 7천 명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졌죠. 그런데 1월의 고용도 51만 7천 명에서 수정치가 50만 4천 명으로 조금 증가가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보는 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08달러, 0.24%가 오른 33.09달러였습니다. 상승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어요. 전년 대비는 여전히 높습니다. 4.62%인데요. 예상치는 전월 대비 0.4% 상승이었는데 0.24% 상승을 했으니까요. 뭐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떨어졌다. 이 부분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62.4%에서 60.5%로 소폭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은행이 파산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헷갈렸는데 20bp씩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20bp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2년물은 27bp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금리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모든 연물에서 상당히 큰 폭의 그 금리 하락, 채권 가격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안전자산 선호였고요.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고 은행 깨졌으니까 하나 여기서 이쯤 되면 하나 봐야 되는 가격이 있죠.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제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오후 방송할 때 2만 달러 깨졌다 했는데 오히려 2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안한 심리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제압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금값 같은 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많이 올랐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정말로 은행 위기라면 금값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오르긴 올랐는데 1835에서 1872로 소폭 오르는데 소폭은 아니죠. 최근 워낙 그 금값이 붙어 있었으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랐지만 위기를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가격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면 CPI가 아주 높게 나오지 않는 한 23일 사이에 있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죠, 있을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5% 인상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0.25%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 것이다. 사실은 은행의 이런 부도는 결국은 금리가 높았다는 것에서부터 기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연준의 행동을 분명히 제약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렇게 될 때 미국의 그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자, 그동안에 3월 달 들어와서 하락했던 것들은 0.25가 아니고 0.5%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락을 했었던 건데, 이 SVB 은행이 이렇게 폐쇄가 된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긴 한데,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태도를 낮출 것이다. 그럼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우리는 이 사이에 위치를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며칠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달러 가격도 상당폭 떨어졌어요. 원화만 안 떨어졌는데, 원화는 아마 월요일 날 개장이 돼봐야 할 것 같고요. 달러 가격도 상당히 빠지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일시적으로 해소가 일부 되는 그런 모습을, 다시요. 달러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그러니까 초안전 자산으로의 이동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문제가 있어 하면 우리가 22년도에 경험했던 건 뭐냐면 다 필요 없고 달러야 했는데, 채권도 필요 없어 달러야 이랬는데, 오늘은 달러는 약세가 됐고 채권은 강세가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22년과는 좀 다른 궤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달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일은 뭐냐면 22년의 재판이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고 채권도 약세가 되고 모든 자산이 약세가 되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금요일의 흐름은 채권은 강세가 되고 달러는 약세가 되는 흐름이라서 기존 22년도의 재판이 깨졌다. 3월 초순에 일어났던 22년도의 재판이 깨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자, 과연 어디에 사람들이 무게중심을 둘까요? 연준의 금리 인상 그 빅스텝 가능성의 약화에 무게를 둘까요? 은행 위기에 대해서 무게를 둘까요? 네, 이 부분들이 앞으로 다음 주 한 주간 우리에게 펼쳐질 재미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날씨가 굉장히 꾸물꾸물합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고요. 어제는 너무 따뜻했죠. 항상 너무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 꼭 비가 오더라고요. 미세먼지 씻겨가고 우리의 걱정도 씻겨가는 일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